편모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간병인 일자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휠체어를 탄 억만장자를 돌보게 될 줄은 몰랐다. 목욕과 문제들 사이에서 미래는 이 가슴 설레는 이야기에서 두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박서연은 성산병원의 이름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졌다. 직원 탈의실의 작은 사물함에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간호조무사로 5년을 보낸 후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근무였다. 병원의 구조조정으로 수십 명이 해고되었고 그녀도 그중 하나였다. 엄마, 슬퍼요? 그녀의 아들 민준이의 달콤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렸다. 그녀는 이 마지막 근무를 위해 오기 전에 6살 아들을 믿을 만한 이웃 김할머니 집에 맡겼다. 아들의 질문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 달 만에 모든 저축이 기본적인 생활비로 바닥났다는 것을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무는 고통스러운 작별처럼 흘러갔다. 서연은 모든 복도, 모든 병실, 모든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실습생으로 시작해서 헌신과 공감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 환자들은 항상 그녀의 따뜻한 태도를 칭찬했고 특히 그녀가 특별한 인내심으로 대하는 노인들이 그랬다. 박 선생님, 잠깐 시간 있어요? 그녀의 상사인 정수정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건 알지만 3.4호 강씨 환자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오늘 특히 까다로우시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정된 병실로 향했다. 강 씨는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그녀는 항상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노인은 흥분한 상태로 약 복용을 거부하고 있었다. 강 선생님,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캐모마일차 가져왔어요. 서연이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저 무리였지만 이런 작은 속임수는 항상 효과가 있었다. 약과 함께 드시면 좋을 거예요. 잠시 전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던 노인은 더 이상의 항의 없이 약을 받아들였다.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루는 이런 재능이 서연의 일에서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이 일자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민준이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근무가 끝날 무렵 동료들이 휴게실에서 작은 송별회를 마련했다. 초콜릿, 케이크, 커피 그리고 따뜻한 포옹들. 병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윤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서연아, 네가 우리 중 최고야. 그들이 이러는 게 공평하지 않아. 윤미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가 돈을 좀 모았어. 많진 않지만 새 일자리 찾을 때까지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 미소를 유지했다. 지금은 무너질 수 없었다. 민준이는 그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필요로 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김할머니 집에서 민준이를 데려온 후 서연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쌀밥, 된장국, 그리고 각자를 위한 계란 프라이 하나씩. 그녀는 아들이 즐겁게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린 그림, 긴 단어들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 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아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의 큰 갈색 눈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아가야 상황이 바뀌기도 해. 그녀가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거야. 더 좋은 걸로. 두고 봐. 민준이를 재운 후 서연은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고지서들을 바라보았다. 월세는 밀려 있었고 전기세는 단전 경고가 와 있었으며 민준이의 학비는 일주일 후면 납부일이었다. 퇴직금은 겨우 2달의 지출도 커버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구직 사이트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가능한 모든 간호조무사 자리에 이력서를 보냈다. 그때 다른 광고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간호 경험이 있는 전담 간병인, 구함 입주근무, 시장 평균 이상의 급여. 광고는 평판 좋은 에이전시의 것이었고 주소는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일자리에서 사는 것은 그녀와 민준이에게 큰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제시된 급여는 병원에서 받던 것의 거의 3배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휴대폰 화면에 거의 즉시 메시지가 나타났다. 내일 오전 9시 김가저택, 벚꽃로 1000번지 면접. 서연은 민준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그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도전이라도 맞설 것이다. 그녀의 삶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택시가 화려하게 장식된 철제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2년 전 생일 때 산 네이비 블루 블레이저를 긴장되게 매만졌다. 그녀가 가진 가장 격식 있는 옷이었다. 그녀는 병원 동료들이 모아준 돈의 일부로 택시비를 지불하고 인터폰을 누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김가저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격식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9시에 면접 약속이 있습니다. 대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교하게 가꾸어진 정원이 드러났다. 왕벚나무가 늘어선 진입로는 고전적인 건축 양식의 3층짜리 저택으로 이어졌고 프랑스식 창문들이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정문에서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이영실 관리인입니다. 따라오세요. 저택 내부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의 증거였다.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가구들은 분명히 귀중한 골동품이었다. 서연은 영실을 따라 넓은 복도를 지나갔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페르시안 카펫에 의해 잠겨들었다. 김도진 사장님을 만나기 전에 몇 가지 설명해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영실이 육중한 참나무 문 근처에서 멈추며 말했다. 사장님은 6개월 전 사고를 당하시기 전까지 매우 활동적인 사업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변하셨죠. 더 내성적이 되셨고 때로는 까칠하시기도 해요. 지난 3명의 간병인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받아들였다. 병원에서의 까다로운 환자 경험이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가지 더요. 영실이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사장님은 동정을 매우 싫어하세요. 지난 간병인은 사장님이 커피잔을 떨어뜨렸을 때 안 됐다고 말했다가 해고됐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은 넓은 서재로 들어섰다. 큰 창문들은 뒤뜰 정원과 수영장이 보이는 전망을 제공했다.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 김도진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45세 정도로 보였고 관자놀이의 회색 머리카락이 아직 대부분 검은색인 머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고 그의 갈색 눈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병원에서 온 지원자군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통제된 톤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네, 사장님. 박서연입니다. 5년 경력의 간호조무사입니다. 왜 그만두었죠? 그의 어조는 거의 비난조였다. 인원 감축이었습니다. 병원 구조 조정이요. 척수 손상 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있나요? 네, 재활병동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도진은 휠체어를 움직여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어린아들이 있다고 지원서에 적혀 있던데요. 네, 민준이에요. 6살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나는 전담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사장님, 서연이 자신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전담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에 대해서도요. 긴장된 침묵이 방을 채웠다. 도진은 마치 그녀의 말 너머를 읽으려는 듯이 그녀를 연구했다. 이 일은 여기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가 계속했다. 당신의 아들도 함께 와야 하죠. 건물 뒤편에 2개의 방이 있는 별채가 있습니다. 영실이 나중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교 시간은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도진이 끼어들었다.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은 24시간 대기해야 합니다. 주말도 포함해서요. 휴일은요? 한 달에 한 번 주말, 내 여동생이 방문할 때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급여는 공고된 금액의 2배에 복리후생도 추가됩니다. 하지만 2가지 조건이 있고 이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은 긴장하며 기다렸다. 첫째,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유지. 둘째, 어떠한 동정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고용주입니다. 분명히 말했나요?
네,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장님. 도진은 휠체어를 돌려 창문을 향했다. 영실이 당신의 숙소를 보여줄 겁니다. 내일 유법 시에 시작합니다. 늦지 마세요. 서연은 영실을 따라 서재를 나왔고 그녀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별채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서였다. 일자리는 구했지만 도진의 눈빛에서 본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것은 분노나 쓰라림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갈색 눈에서 본 외로움이었다. 별채는 그녀의 현재 아파트보다 더 컸고 단순하지만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다. 작은 개인 정원이 본체와 분리되어 있었다. 민준이는 놀 공간이 생길 것이고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저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영실이 방들을 보여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길을 잃은 것뿐이죠. 사고 전에는 달랐어요. 항상 웃고 여행하고 스포츠를 즐기셨죠. 지금은 그녀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 서연은 창문을 통해 웅장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내일부터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 집이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도전받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서연의 첫날은 해 뜨기 전에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을 때 그녀는 별채에서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소녀는 새로운 공간에 매료되었고 특히 놀 수 있는 정원에 흥분했다. 엄마,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아요. 그는 어제 이곳을 처음 보고 감탄했다. 6시 30분 영실이 첫 지시사항을 전달하러 나타났다. 김 사장님은 정확히 7시에 일어나세요. 방 발코니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9시에 물리치료를 받으세요. 박 원장님이 일주일에 3번 오시고 다른 날에는 당신이 기본 운동을 도와주셔야 해요. 주침실은 2층 동쪽 윙 전체를 차지했다. 서연은 고급스러운 장식에 자연스럽게 통합된 정교한 병원 침대를 관찰했다. 천장의 레일 시스템이 이동을 쉽게 해주었고 욕실은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서연이 정확히 7시에 방에 들어가며 인사했다. 도진은 이미 깨어 있었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가 늦었군요. 그가 말한 것이 전부였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7시 2분. 그에게 정실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모든 약속 10분 전에 도착할 것. 아침 일과는 복잡했다. 도진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도움이 필요했고 서연은 곧 왜 이전 간병인들이 포기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강박적일 정도로 꼼꼼했고 모든 절차가 그가 정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지기를 요구했다. 수건이 너무 차갑군요. 그가 목욕 중에 불평했다. 그리고 이 비누는 내가 평소 쓰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차분함을 유지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까다로운 환자들이 보통 다른 감정들을 짜증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발코니에서의 아침 식사 동안 서연은 도진이 거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눈은 도시가 깨어나는 지평선을 응시했다. 한순간 그녀는 그가 뒤뜰의 헬기장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사장님이 직접 조종하셨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받은 시선은 날카로웠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고 식기소리와 정원의 새소리만이 그것을 깨뜨렸다. 9시가 되자 박 원장이 물리치료를 위해 도착했다. 서연은 다른 날들을 위해 각 운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도진은 불편함이 얼굴에 역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의 의지로 동작들을 수행했다. 훌륭한 진전입니다. 박 원장이 말했다. 팔의 감각이 많이 좋아졌어요. 충분하지 않아. 도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션이 끝난 후 도진이 회복하는 것을 돕는 동안 서연은 침대 옆 테이블 서랍에 반쯤 숨겨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스키복을 입은 그가 아름다운 여성 옆에서 웃고 있었다. 사진은 마치 자주 만져진 것처럼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나머지 아침은 투약 호흡 운동,
그리고 도진이 1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 정미영에게 지시하는 끝없는 이메일들 사이에서 흘러갔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했다. 전고가 되자 영실이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고 알리러 나타났다. 서연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새 학교에서의 첫날이었다. 아들과 점심 먹으러 가보세요. 도진이 그녀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1시간 후에 돌아오세요. 별채에서 민준이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학교가 너무 멋있어요. 엄청 큰 도서관이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준호라고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큰 집 보셨어요? 마치 성 같아요. 휠체어 타신 아저씨가 왕이세요? 민준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서연이 말했다. 김 사장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고 엄마의 고용주셔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심스럽고 공손해야 해요. 알았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점심 후 서연은 도진이 화가 난 채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회사들의 대한신문 헤드라인이 실린 신문을 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폭풍우 같았다. 무능한 것들. 그가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소리쳤다. 3개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망치는 데는 고작 3개월이면 충분했나 보군. 서연은 조용히 서서 지시를 기다렸다. 그의 손이 너무 세게 휠체어 팔걸이를 쥐고 있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본사에 가봐야겠어요. 그가 갑자기 선언했다. 사장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상관없어요. 운전기사에게 내일로 잡으라고 하세요. 네, 사장님. 서연은 신중하게 잠시 멈췄다. 가져가실 서류들을 정리해드릴까요? 도진은 반대 의견이 없는 것에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그게 도움이 되겠네요. 서연이 서류들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도진의 호흡이 불규칙한 것을 알아챘다. 병원에서 배운 불안의 신호였다.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하이 서류들을 발코니에서 검토해보는 건 어떠세요? 신선한 공기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발코니에서 오후의 햇살이 정원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드는 동안 서연은 도진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어깨가 살짝 편안해졌고 지시를 할 때의 목소리도 덜 날카로워졌다. 그때 공놀이 소리가 둘의 주의를 끌었다. 민준이가 별채 정원에서 축구공을 벽에 차며 놀고 있었다. 그 아이는 행복해 보이네요. 도진이 뜻밖에도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리움일까? 아이들은 쉽게 적응하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들로 다시 주의를 돌렸지만 서연은 그가 때때로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소년을 힐끗거리는 것을 알아챘다. 알고 있나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사고 전에 나도 축구를 했었어요. 임원들과 팀이 있었죠. 자선 대회도 했고. 마지막 단어에서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서연은 운동을 계속하면서 그가 자신의 기억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었다. 운동장이 정말 버려져 있군요. 그가 잠시 후 계속했다. 이대로 두는 건 낭비일 것 같네요. 민준이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할 거예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웃음소리가 이곳에 더 많은 생기를 가져다 줄 거예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이 석양이 비치는 버려진 운동장에 고정된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저택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주위에 쌓아 올린 차가운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별채에서 민준이를 재우면서 서연은 사람들이 집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 보았다. 김가 저택처럼 겉으로는 인상적이지만 내면은 외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 그녀의 작은 별채처럼 단순하지만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도진 같은 사람들은 마치 요새와 같아서 단지 올바른 열쇠만 있다면 그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김가 저택의 정원에 울려 퍼졌다. 오랜만의 일이었다. 민준이와 학교 친구 3명이 새로 정비된 축구장에서 뛰어다녔고 서연은 바깥 테라스에서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2층 발코니에서 도진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에 굳어있던 표정 대신 호기심과 향수가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그날 오후 내내 여러 번 운동장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민준이가 처음으로 친구들을 데려온 토요일이었다. 사장님, 서연이 발코니로 들어서며 그의 오후차를 가져왔다. 아이들이 사장님께서 경기를 보러 내려오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대답했지만 평소의 날카로움은 없었다. 할 일이 있어요. 물론이죠. 서연이 동의했다. 쟁반을 정리하며. 하지만 어쩌면 일은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석양이 특히 오늘 정원에서 보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부드러운 조종을 알아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15분, 그가 마침내 양보했다. 정원이 망가지지 않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서연은 휠체어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동안 미소를 감추었다. 가는 길에 그녀는 도진이 캐주얼한 셔츠로 갈아입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놓치지 않은 작은 변화였다. 정원에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저택 주인의 존재에 위축되었지만 민준이가 이미 더 익숙해져 있었기에 곧 긴장이 풀렸다. 김 사장님, 심판 봐주실래요? 준호가 자꾸 반칙해요. 잘 모르겠는데. 서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도진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왜 안 되겠어요? 도진이 대답했다. 모두를 놀라게 하며. 하지만 내 판정은 절대적이에요. 15분이 1시간으로 늘어났다. 도진은 운동장 측면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은 휠체어에서 아이들의 경기를 진지하게 심판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은 그의 자세가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것을 알아챘고 때로는 그의 입가에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페널티, 그가 선언했다. 민준이가 페널티 구역에서 넘어졌을 때 블루팀의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팀에 따라 환호하거나 항의했고 민준이는 킥을 준비했다. 서연은 근처 테이블에서 주스와 샌드위치를 나르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골! 민준이의 슛이 골대 구석으로 들어갔을 때 모두가 소리쳤고 서연은 도진의 진정한 웃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다. 짧고 억제된 것이었지만 진실된 것이었다. 그 순간은 차가 도착하는 소리로 중단되었다. 우아한 여성이 서둘러 내렸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포장도로에 울렸다. 도진 오빠? 그녀가 불렀다. 놀란 목소리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윤주야, 도진이 대답했다. 그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오늘 올 줄은 몰랐네. 분명히요. 그의 여동생이 대답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해석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재빨리 아이들을 간식 시간으로 불러 모았다. 형제들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기 위해. 하지만 그들의 대화 일부가 들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노출되면 안 돼요. 윤주의 말이 들렸다. 하느님, 그냥 아이들이 축구하는 거잖아. 도진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짜증이 묻어났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사회가 걱정하고 있어요. 오빠의 상태, 내 상태, 목소리가 커졌다. 휠체어에 있다고 해서 결정을 못 내리게 된 건 아니야. 서연은 아이들을 이야기와 게임으로 바쁘게 했다.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하며. 하지만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도진 쪽으로 보내고 있었다. 나중에 민준이의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연은 도진을 그의 서재에서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잘 아는 폭풍우 같은 표정이 있었다. 저녁 약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거기 두세요. 그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약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만 바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오늘 정말 즐거워했어요. 민준이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토요일이었다고 했어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가 알게 된 동요의 신호였다. 아시죠?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익숙했던 것과 다른 것을. 당신의 심리 분석은 필요 없어요. 그가 잘났지만 평소에 날카로움은 없었다.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그저 관찰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서연이 잠시 멈췄다. 민준이도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두려웠어요. 새로운 것, 다른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오늘 그는 이곳을 집처럼 느꼈어요. 도진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갈색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잠시 동안 서연은 그곳에서 사업가의 냉담함이 아닌 아이들의 축구 경기를 심판보던 남자를 보았다. 내일 아침 7시에 화상회의가 있어요. 그가 주제를 바꾸며 말했다. 보고서들을 정리해둬야 해요. 네, 사장님, 6시 30분에 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 물러나려 할 때 그녀는 서랍에서 봤던 구겨진 사진이 이제는 책상 위 액자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챘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작은 승리들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가장 높은 벽도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다. 예보에 없던 폭풍우가 아침을 열었다. 천둥 소리에 민준이는 동이 트기도 전에 서연의 침대로 달려왔고 폭우는 저택의 정원을 작은 호수로 만들어버렸다. 저택 동쪽에 전기가 나갔어요. 영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연이 본체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 방의 발전기는 작동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서연은 즉시 의미를 이해했다. 엘리베이터 없이는 도지는 2층에 고립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지보수팀에 전화해봤지만 이 폭풍우에 아침 약이에요. 서연이 생각했다. 시계를 확인하며 투약 시간을 늦출 수 없어요. 서비스 계단을 통해 올라가 서연은 도진이 이미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전기의 불빛이 방에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천둥 소리는 창문을 흔드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녀가 인사했다. 평소의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좋을 게 하나도 없군요. 그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엘리베이터, 상황은 알고 있어요. 아시아와의 화상회의는 노트북으로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제안했다. 그의 약을 준비하며 인터넷은 작동하고 있어요. 더 무능해 보이길 원하시나요? 결정적인 회의를 침실에서 하는 불구처럼 회의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주장했다. 그의 혈압을 재는 동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오늘은 좀 높네요. 당연히 높죠. 여기 위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아이의 비명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민준이. 서연이 본능적으로 문을 향해 돌아섰다. 가보세요. 도진이 말했다. 그녀를 놀라게 하며. 아들을 먼저 돌보세요. 서연은 복도에서 민준이를 발견했다. 소녀는 본체로 그녀를 따라오려다가 폭풍우의 겁에 질려 있었다. 엄마, 너무 어두워요. 그가 흐느끼며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망설임 없이 서연은 아들을 안고 도진의 방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사업가는 아이를 데려온 것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 여기 있어도 돼요, 도진이 말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도 어렸을 때는 폭풍우를 무서워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엄마에게 매달린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도진이 계속했다. 서연을 놀라게 하는 거의 다정한 톤으로. 천둥은 구름들이 볼링 치는 소리라고요. 볼링이요? 민준이가 물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이며. 그래요. 그리고 아주 큰 천둥이 올 때는 또 다른 천둥이 집을 흔들었다. 스트라이크예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번개는요? 레인의 불이죠. 도진이 대답했다. 입가에 미소가 맺히며. 선수들이 볼을 어디로 굴려야 할지 볼 수 있게요. 김 사장님, 민준이가 불렀다. 이제 더 차분해져서. 언젠가 저한테 진짜 볼링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무거운 침묵이 질문을 따랐다. 서연은 도진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신체적 한계를 상기시키는 순진한 질문에. 민준아, 사랑하는 아들. 서연이 시작했지만 도진이 그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저택 지하에 볼링장이 있어요. 그가 잠시 후 말했다. 몇 달째 닫혀 있지만 어쩌면 영실 씨가 아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요? 사용해도 돼요? 엄마가 허락한다면요? 도진이 대답했다. 서연에게 묻는 듯한 시선을 보내며. 물론이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요.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주 전원이 다시 들어왔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도진이 말했다. 다시 전문가다운 톤을 되찾으며. 회의 준비는 사장님 사무실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확인해 주었다. 민준아, 우리 별채로 돌아가서 네가 좋아하는 그림 좀 그려볼까? 안녕히 가세요, 김 사장님. 민준이가 인사했다. 구름 볼링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돌아왔을 때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점차 잦아드는 폭풍우를 지켜보며 누군가가 생각나네요.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누구요? 그 나이대의 나 자신이요. 도진이 대답했다. 그 전에 그가 문장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벽에 걸린 한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웃고 있는 소년이 나이든 남자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아버님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항상 내가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해야 할지 아셨어요. 최악의 폭풍우에서도. 서연은 그가 단순히 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도진이 매일 맞서 싸우는 다른 내면의 폭풍우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밖의 비처럼 그것들도 잦아들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화상회의가 20분 후에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여기서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내려가실까요? 내려가죠. 그가 결정했다. 당신 말대로예요. 중요한 건 내용이지 장소가 아니니까요. 도진의 아침 일과를 돕는 동안 서연은 때로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폭풍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보호의 겹들 아래 숨겨진 진실들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아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장 두려운 순간들조차 구름 속 볼링 이야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주간이 지나가고 김과 저택의 일상은 새로운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진에게서 작은 변화들을 알아챘다. 여기서 덜 날카로운 안녕하세요, 저기서 희미한 미소. 축구장은 이제 정기적으로 사용되었고 주말에는 아이들의 놀이소리가 흔하게 들렸다. 어느 날 밤 민준이를 재운 후 서연은 마지막 순찰을 위해 본체로 돌아왔다. 도진을 그의 서재에서 발견했는데 서류에 몰두해 있었고 스탠드 불빛이 그의 집중된 얼굴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저녁 약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책상 위에 약과 물을 놓으며 도진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고 마치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지 처음 알아차린 것처럼 보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최근 들어 더 자주 듣게 된 감사 인사였다. 서연이 막 물러나려 할 때 책상 위의 평소와 다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진에서는 도진이 우아한 행사로 보이는 곳에서 검은 머리의 아름다운 여성 옆에서 웃고 있었다. 제 전 약혼녀 지연이에요, 도진이 말했다. 서연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2년 전 회사 겨울 무도회 때예요. 서연은 망설였다. 댓글을 달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확실했다. 도진은 좀처럼 그의 과거, 특히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랬죠. 도진이 동의했다. 서연이 해석할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그리고 야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유럽 지사의 부사장이 될 예정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연이 자제하지 못하고 물었다. 도진은 휠체어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보름달이 정원을 환상적인 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사고가 일어났죠. 그가 긴 침묵 후에 대답했다. 우리는 사업 출장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내가 피곤한데도 고집을 부려서 직접 조종했죠. 헬리콥터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지연이는 부조종석에 있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살았어요. 도진이 말을 끝맺었다. 몇 군데 긁힘과 다리가 부러진 정도였죠. 육체적으로는 몇 주 만에 회복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요?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내 곁을 지켰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라고,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들이 내가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확인할 때까지요. 서연은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다. 지연은 견디지 못했어요. 그가 계속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상태에 누군가를 돌보는 데 인생을 바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녀는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도진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의 날카로움을 되찾으며. 그녀가 맞았어요. 나는 짐이 되었을 거예요. 사장님, 서연이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사장님은 짐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뛰어난 분이시고 목욕하는데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말이에요. 그가 쓰게 말을 잘랐다. 간단한 계단 하나도 올라가지 못하는,
휠체어에서 기업 제국을 지휘하시는 분이요. 서연이 끼어들었다. 둘 다를 놀라게 하는 대담함으로. 한마디로 임원들을 떨게 만드시는 분. 제 아들에게 구름 볼링을 가르쳐 주시고 이 저택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에요. 도진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의 갈색 눈이 강렬했다. 잠시 동안 서연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나 두려웠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죠, 서연 씨?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져서 더 좋은 제안들을 받았을 텐데. 병원들, 개인 클리닉, 서연은 그 질문에 무게를 느꼈다. 사실이었다. 최근 몇 주 동안 몇 가지 제안을 받았었다. 하지만 김가 저택을 떠난다는 생각, 도진을 떠난다는 생각은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단순히 대답했다. 말하지 않은 의미들로 가득 찬 침묵이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서연은 그들이 평소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휠체어와 그녀가 서 있는 곳 사이의 공간이 갑자기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은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로 깨졌다. 새로운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이, 서연이 중얼거렸다. 아들의 두려움을 기억하며. 가보세요. 도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섰다. 사장님도 그러세요. 도진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 씨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휠체어 너머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세요. 사장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나갔고 도진을 그의 생각들과 점점 더 멀어져 보이는 과거의 사진과 함께 남겨두었다. 별채로 달려가면서 비의 첫 방울들을 느끼며 서연은 그날 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재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이루어진 고백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민준이를 안아주며 구름 볼링 이야기로 그의 두려움을 달래는 동안 서연은 이 고백들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지 궁금해했다. 도진에게, 그녀에게, 그리고 그들이 이 저택에서 조심스럽게 쌓아온 섬세한 균형에. 고백의 밤 이후로 이어진 날들은 김가 저택의 다른 분위기를 가져왔다. 마치 얇은 베일이 들어올려진 것 같았고 이제 서연과 도진은 서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도진은 여전히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취약한 순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물리치료 세션 동안 그는 사고 이전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때 생명력과 야망으로 가득 찼던 남자의 모습을 그리는 작은 기억의 조각들을. 어느 아침 서연이 운동을 돕는 동안 도진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서연 씨, 다시 공부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녀는 놀라서 잠시 멈추었다. 사실 있어요. 항상 물리치료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지만 민준이와 생활비 때문에. 도진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계신가요? 김가 기업에는 직원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안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어쩌면 이제 그걸 바꿀 때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연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건 당신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가 말을 끝맺었다. 물론 여기서의 일정을 조정해야 하겠지만 사장님,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도진이 대답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잘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와 상의도 해보시고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그 대화는 다른 대화들의 문을 열었다. 서연은 도진이 그녀의 의견을 더 많이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건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결정들에 대해서도. 전에는 무시되었던 그녀의 의견이 이제는 무게를 가지게 된 것 같았다. 어느 오후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도진이 또 다른 놀라운 고백을 했다. 유럽 지사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가 무심한 듯 말했다.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지연 씨와 언급하셨던 그 프로젝트인가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이 지금 좋아요. 그리고 글쎄요. 내 상태 때문에 계획을 미루는 것이 실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니 기뻐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사장님은 아직도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많으시죠. 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갈색 눈이 강렬했다. 알아요, 서연 씨. 당신이 그걸 보게 해줬어요. 당신의 끈기, 당신의 내 대한 믿음, 내 자신조차 믿지 못할 때조차도. 그들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다. 둘 다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 순간은 복도에서 들리는 급한 발걸음 소리로 깨졌다. 민준이가 서재로 달려들어왔고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엄마, 사장님, 제가 학교에서 한 거 보세요. 그가 외쳤다. 색칠된 종이를 흔들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받았다. 어린아이다운 그림이었지만 분명했다. 김과 저택이었고 앞에는 3명의 인물이 있었다. 한 여자, 한 소년, 그리고 휠체어를 탄 한 남자.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설명했다. 선생님이 우리 집이랑 가족을 그리래요. 서연은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것을 느꼈다. 도진이 민준이의 그림에서 가족으로 포함된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불확실했다. 놀랍게도 도진은 손을 뻗어 그림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했다. 그의 눈은 오랫동안 종이를 훑었고 그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정말 잘 그렸네요, 민준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저택의 디테일을 잘 잡았어요. 마음에 드세요? 민준이가 열심히 물었다. 사장님 사무실에 걸어도 돼요? 도진은 서연에게 빠른 시선을 보냈다. 마치 승인을 구하는 것처럼.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가 대답했다. 저기 게시판에요. 어떠세요? 민준이는 그림을 걸기 위해 달려갔고 어떻게 색을 골랐고 세부 사항을 정했는지 수다스럽게 설명했다. 서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상반된 감정들이 물결치는 것을 느꼈다. 도진의 수용에 대한 기쁨, 이것이 의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희망. 나중에 민준이를 재운 후 서연은 마지막 순찰을 위해 본체로 돌아왔다. 도진을 여전히 서재에서 발견했는데 그의 눈은 민준이의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도진이 서연의 존재를 느끼고 말했다. 네, 그래요. 서연이 동의했다. 가까이 다가가며. 사장님, 그림에 대해서 민준이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면. 아니요. 그가 그녀를 놀라게 하며 말을 잘랐다. 괜찮아요. 사실은. 그가 잠시 멈추었다. 마치 적절한 말을 찾는 것처럼. 사실은 서연 씨,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서연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요. 그녀가 불확실하게 반복했다. 도진은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직접 마주보았다. 네, 우리요. 이 저택, 이 일, 당신과 민준이가 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도 변했어요. 이어진 침묵은 말하지 않은 가능성들로 가득 찼고 몇 달 동안 조용히 자라온 감정들로 가득 찼다. 사장님, 저는... 서연이 시작했지만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그녀를 중단시켰다. 도진이 받았고 그의 표정이 빠르게 걱정으로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았다. 병원에서 온 전화예요. 윤주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심각하지는 않지만 가보셔야겠네요. 서연이 즉시 이해하며 말을 끝맺었다. 일찍 출발할 수 있게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한 듯이. 서연이 서재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전화를 하는 동안 둘 다 그들이 나누려 했던 대화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저택이 갑작스러운 여행 준비로 분주한 밤을 보내는 동안 서연은 인생이 어떻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생각했다. 아이의 그림 한 장, 거의 이루어질 뻔한 고백,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각각의 요소들이 감정과 가능성의 복잡한 실타래를 짜내고 있었다. 전에는 그토록 명확해 보였던 미래가 이제는 불확실함과 약속으로 가득 찬 지평선으로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서연은 다음 날의 여명이 이 이야기에 어떤 새로운 장을 가져올지 궁금해했다. 그들이 함께 쓰기 시작했다는 것도 모른 채 시작된 이 이야기에 병원은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을 때 바쁜 일상으로 활기가 넘쳤다. 서연에게 하얀 복도들과 특유의 냄새는
김가 저택에서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그녀의 이전 삶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윤주는 35호 병실에 있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최근에 타박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도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쉿 괜찮아. 도진이 그녀를 중단시켰다. 그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중요한 건 네가 괜찮다는 거야. 서연은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안도감과 불편함이 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도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을 본 첫 번째였고, 그것은 그녀가 이 가족 역학에서 자신의 역할에 의문을 갖게 했다. 박 선생님, 윤주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드님과 함께라 불편하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김할머니와 함께 있어요. 필요한 건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의사들, 검사들, 그리고 결정들의 소용돌이였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녀의 병원 경험은 관료주의와 절차들을 헤쳐나가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런 왕래 중 하나에서 서연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도진이 소아과 병동에서 아이들 무리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공중제비를 돌았죠. 그의 말이 들렸고 큰 손짓이 이야기를 따랐다. 아이들은 완전히 매료되어 웃고 있었다. 서연은 가슴속에서 따뜻한 것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항상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도진의 한 면을 엿본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을 잘 다루네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윤주였다. 간호사가 미는 휠체어에 앉아서. 네, 그래요. 서연이 동의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윤주는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아시죠, 서연 씨.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오빠가 당신과 아드님이 저택에서 살게 됐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가요. 무엇을 이해하시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다. 갑자기 노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왜 오빠가 달라졌는지요? 더 살아있는 것 같이. 윤주가 잠시 멈추었다. 마치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처럼. 사고 이후로 마치 그의 일부가 꿈과 함께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전화 통화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 오빠를 향해 손짓했다. 서연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윤주님, 저는 아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윤주가 부드럽게 그녀를 중단시켰다. 그저 잘 돌봐주세요. 네? 오빠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보이는 것보다 더 여린 분이시죠. 서연이 말을 끝맺었다. 자신의 대담함에 놀라며.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며. 정확히 그거예요. 그 순간은 도진이 마침내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면서 중단되었다. 너희 둘이 뭘 그렇게 속닥거리는 거야?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옛 풍자적인 유머의 흔적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윤주가 대답했다. 서연에게 윙크하며. 그저 오빠가 얼마나 까다로운 환자인지 비교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하루는 긴장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로 흘러갔다. 의사들은 윤주가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지만 몇 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가 이 기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공중에 떠 있었다. 말해지진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었다.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던 늦은 오후, 도진이 마침내 그 문제를 꺼냈다. 윤주야,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네가 회복하는 동안 저택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은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윤주가 저택에 있다는 것은 변화를, 복잡함을 의미했다. 오빠, 잘 모르겠어요. 윤주가 시작했다. 서연에게 빠른 시선을 보내며. 공간은 충분해. 도진이 고집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있으니 네 회복을 도와줄 경험 있는 사람도 있잖아. 서연은 형제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물론이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도와드리게 되어 기쁠 거예요.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차 안에 각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백미러로 도진을 훔쳐보곤 했다. 그의 표정을 해독하려 노력하며 그들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민준이는 김할머니와 보낸 하루에 대해 수다를 떨며 그녀를 포옹하러 달려왔다. 서연은 그를 꼭 안았고 마치 지난 24시간 동안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민준이를 재운 후 서연은 도진을 그의 서재에서 발견했다. 그는 창 앞에 있었고 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 씨, 그가 돌아서지 않은 채로 불렀다. 어제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네? 도진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의 갈색 눈은 강렬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당신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저와 이 집을 위해서. 서연은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가 계속했다. 윤주가 여기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민준이의 자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말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느끼면서도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채 서연이 마침내 별채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지난 24시간은 그녀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감정들과 상황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 윤주의 도착, 중단된 고백, 불확실한 미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이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기서부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김가 저택은 전에는 단순히 일자리였지만 이제는 감정과 가능성의 복잡한 그물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는 도진이 있었다. 휠체어 뒤의 남자. 그녀가 아직도 해독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수수께끼. 한숨을 쉬며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앞으로 올 날들이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것임을 알면서 인내심의 시험, 이해의 시험, 그리고 어쩌면 사랑의 시험. 윤주의 저택 도착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의 물결을 가져왔다. 전에는 서연, 도진, 민준이 사이에 잘 자리 잡혀 있던 리듬이 이제는 새로운 일상과 끊임없는 조정들로 채워졌다. 윤주는 1층의 객실 중 하나를 차지했고 이전에는 비인격적이었던 그 공간을 생명력 넘치는 은신처로 바꾸어 놓았다. 신선한 꽃들, 여기저기 놓인 책들, 그리고 가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는 집의 분위기가 변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서연에게 하루하루는 균형 잡기의 연습이 되었다. 도진과 민준이에 대한 평소의 책임에 더해 이제 그녀는 윤주의 회복을 감독하고 의사 방문을 조정하고 새로운 투숙객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윤주의 물리치료를 돕는 동안 도진의 여동생이 서연을 놀라게 하는 관찰을 했다. 있잖아요, 서연 씨. 윤주가 일련의 동작 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시작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이 집이 어땠는지 상상이 안 가요. 서연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불확실한 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윤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오빠는 글쎄요, 까칠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죠. 직원들과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고 며칠씩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곤 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그녀의 눈이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다시 불이 켜진 것 같아요. 서연은 볼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너무 과찬이세요. 전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서연 씨. 윤주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당신은 제 오빠를 다시 삶으로 데려오고 있어요. 그 순간은 도진이 휠체어를 밀며 방에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그의 눈이 재빨리 그들 앞에 장면을 훑었고 해석할 수 없는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방해하는 건가? 그가 물었다. 그의 캐주얼한 톤이 완전히 질투를 감추지는 못했다. 아니에요, 오빠. 윤주가 대답했다. 서연의 손을 놓으며. 그저 서연 씨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있었어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잠시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래요, 그녀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나머지 하루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흘러갔지만 서연은 윤주와의 대화와 도진의 반응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고
아무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긴장감이 있었다. 밤에 민준이를 재운 후 서연은 평소처럼 도진을 그의 서재에서 발견했다. 그는 몇몇 서류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약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책상 위에 약을 놓으며 도진은 눈을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피로가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그리고 윤주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도 감사드려요. 원래 당신의 업무가 아닌데도요. 감사하실 것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갑자기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말하지 않은 말들로 가득 찼다. 도진이 그것을 깨뜨렸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서연 씨, 저번에 중단된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서연의 심장이 한 번 뛰었다. 네? 도진은 잠시 내적 갈등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각각의 단어를 저울질하듯이. 저는 당신의 존재가 여기서, 당신의 헌신이 제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사장님, 저는 제발 제가 말을 끝내도록 해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그녀를 중단시켰다. 제가 쉬운 고용주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많은 경우 냉정했고 심지어 불공평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넘어서 보았어요. 이 휠체어를 넘어서, 제 방어벽을 넘어서.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갈색 눈이 그녀의 눈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두렵게 해요, 서연 씨. 왜냐하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능성들에 대해서요. 서연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저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도진은 손을 뻗어 살짝 그녀의 손을 만졌다. 그 접촉은 단순했지만 서연의 온 몸에 전율을 보냈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에 망설임의 기색이 스며들며 우리의 상황이 이제 복잡하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은 제 직원이에요. 민준이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윤주가 여기 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지지 않은 의미들을 이해하며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녀가 동의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도진이 말했다. 비록 그의 어조는 그가 정반대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감사함이나 혹은 동정인지요? 서연이 말을 끝맺었다.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은데요. 사장님. 그가 미소로 답했다. 그의 얼굴을 밝히는 진정한 미소였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 순간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로 중단되었다. 윤주였다. 그녀의 지팡이에 기대어. 죄송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녀가 말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둘을 번갈아 보며 그저 잘 자라고 인사하러 왔어요. 서연은 조용히 물러섰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녕히 주무세요, 윤주님. 사장님, 더 필요하신 게 없으시다면? 안녕히 주무세요, 서연 씨. 도진이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평소의 전문가다운 톤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눈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별채로 걸어가면서 서연은 마치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진의 말들, 그의 손길,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베일에 쌓인 약속.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희망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다. 도진이 언급한 복잡함은 실제했다.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그녀의 일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윤주, 만약 그녀가 그녀의 오빠와 간병인 사이에서 자라나는 감정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창문을 통해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운 서연은 그들이 미지에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과 저택의 조류가 바뀌고 있었고 새로운 지평선의 약속을 가져오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폭풍우의 위험도 있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앞으로 올 날들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결정들이 내려져야 하고 감정들이 마주해져야 하며 그들이 쌓아온 섬세한 균형이 시험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도진의 손길에 기억과 다른 내일에 대한 희망에 둘러싸여 서연은 지금까지는 닿을 수 없어 보였던 가능성들을 꿈꾸도록 자신을 허락했다. 고백의 밤 이후로 이어진 날들은 김가 저택의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기가 공기를 흐르는 것 같았고 서연과 도진을 조용한 시선들과
망설이는 접촉들의 춤으로 연결했다.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 서연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효율성으로 그녀의 임무를 수행했고 이제는 도진과 윤주 모두를 돌보았다. 도진은 그의 일과 물리치료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둘에게는 모든 상호작용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민준이는 아이다운 예리한 통찰력으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챘다. 엄마, 어느 날 밤 서연이 그를 재우는 동안 그가 물었다. 왜 엄마랑 김 사장님이 달라졌어요? 서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니, 사랑하는 아들아? 잘 모르겠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집중하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서로를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김할머니가 빵집 아저씨를 보는 것처럼요. 서연은 긴장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이고 민준아, 무슨 상상을 다하니. 이제 자야지, 늦었어. 하지만 민준이의 관찰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윤주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고 저택의 공용 공간에서 더 자주 보이게 되었는데 그녀도 서연과 오빠 사이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서연이 정원에서 윤주의 운동을 돕는 동안 도진의 여동생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꺼냈다. 서연 씨, 그런데 윤주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캐주얼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오빠와 당신 사이는 어떠세요? 서연은 볼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시죠, 윤주님? 모든 게 평소와 같아요. 늘 그랬듯이. 윤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다. 있잖아요. 제 오빠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항상 형편없었어요. 적어도 제게는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더듬거렸다. 갑자기 노출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며. 걱정하지 마세요. 윤주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만약 당신들 사이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거나 곧 일어날 것 같다면 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오빠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글쎄요, 당신은 이 집에 다시 빛을 가져왔어요. 서연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윤주님, 저는 복잡해요. 사랑은 항상 그래요, 서연 씨. 윤주가 대답했다. 이해심 있는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죠. 대화는 도진이 정원 길을 따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는 것으로 중단되었다. 그의 눈은 즉시 서연을 찾았고 그의 입술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방해하나요? 그가 물었다. 두 여자의 진지한 표정을 알아차리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 오빠. 윤주가 대답했다. 서연에게 살짝 윙크하며. 그저 여자들의 대화예요. 그날 나머지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흘러갔다. 서연은 도진의 시선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밤에 민준이를 재운 후 서연은 평소의 야간 순찰을 위해 도진의 서재로 향했다. 그를 평소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약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돌아섰고 스탠드의 부드러운 불빛 속에서 그의 갈색 눈이 강렬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네, 그런 것 같네요. 도진은 근처의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주시겠어요? 서연은 그의 말을 따랐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은 도진이 시작했다. 강렬했어요. 저번 대화 이후로 저는 우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서연이 인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서연 씨. 도진이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알아요. 많은 장애물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감사나 우정이라고 더 이상 프리텐드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도진 사장님, 저는 말씀하시게 해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부탁했다. 당신은 저를 삶으로 돌아오게 해주었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다시 미래를 믿게 해주었죠. 가능성들을, 그리고 사랑을. 그 단어가 그들 사이에 떠돌았고 의미로 가득 찼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서연이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흔들리며. 하지만 도진 사장님,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민준이 제1사장님의 위치 알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하길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당신이 제 곁에 있다면. 서연은 마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입술이 도진의 입술과 만났다. 부드럽고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였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마치 마라톤을 달린 것처럼 숨이 가빴다. 이게 네라는 대답인가요? 도진이 물었다.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히며. 서연은 웃었다. 순수한 기쁨의 소리였다. 네, 도진 사장님, 우리가 이것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은 문에서 들리는 소리로 중단되었다. 빠르게 돌아보니 민준이가 거기 서 있었고 그의 눈이 커져 있었다. 엄마?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나며. 무슨 일이에요? 서연과 도진은 빠른 시선을 교환했고 이것이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많은 도전들 중 첫 번째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키스의 따뜻함이 아직 입술에 남아있고 함께하는 미래의 약속과 함께 서연은 그들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다. 김가 저택에서 형성되고 있던 변화의 물결이 마침내 해변에 부딪혔고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들의 지평선, 도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져왔다. 새벽이 김가 저택을 기대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맞이했다. 지난밤은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계기가 될 깨달음들을 가져왔다.